17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의 일이다. 너무나 많은 기억이 사라진 가운데 17년 동안 남겨놓은 메모를 읽으면서 썼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나 대화 등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대한 과장하지 않고 쓰려고 한다. 내가 살았던 고향은 매우 시골이었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고 놀 곳이라고는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내의 노래방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다. 1991년 그런 시골 지역에 어떤 신흥종교시설이 건설되었다. 건설 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고 부모님도 종종 반대 집회에 참석하셨던 것 같다.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지역 언론에 호소하려 했던 것 같지만 종교단체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건설을 강행했다고 한다.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이 돌았지만 거액을 기부했다는 설이 유력했다. 종교시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끝자락에 지어졌는데 그 부지의 면적은 도쿄도모로 환산하면 약 2~3개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무렵 시설이 완성되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거나 거기 신도들과는 엮이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보러 갔는데 주변이 모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으며 문의 양쪽 끝부분에 무서운 얼굴을 한 한야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나 한야단체 등의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가끔 심심할 때는 친구들 몇 명과 자전거를 타고 시설 주변을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신도나 관계자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람의 기척이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도 옅어져 갔다. 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져갔다. 어느 날 동급생인 A가 그곳에 담력시험을 하러 가자고 했다. A의 집은 지역에서 꽤 큰 슈퍼마켓을 운영했는데 악마교를 다니는 예쁜 여자가 매일 가게에 와서 쇼핑을 한다는 것이었다. A의 부모님은 매일 2~3만원어치나 쇼핑을 하러 오는 악마교에 완전히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동급생들도 놀 곳이 없어서 매일 지루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시험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멤버는 나와 같은 반 친구인 A, B, C, D 그리고 후배인 E와 F 총 7명의 남자였다. 7명이나 있으면 무섭지 않겠다며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만남의 장소는 시설에서 가까운 폐우체국 앞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A, B, C와 E는 와 있었지만 D와 F가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 5명이서 가기로 했다. 거대한 문 앞까지 오니 문에서 꽤 떨어진 부지 내의 건물 중 한 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C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다고 하자 A가 옆으로 돌아가면 작은 문이 있다며 거기로 들어가자고 했다. 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막다른 곳을 옆으로 돌아 조금 더 걸으니 정말로 벽에 작은 문이 있었다. A가 그 문을 손으로 밀자 반대쪽으로 열렸다.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을 5명이서 차례로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는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빈 부지내를 빙빙 돌아다녔다. 하지만 특별할 게 없어서 시설에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부지내는 정면의 문에서부터 100m 정도의 완전한 공터가 있었고 그 앞에 큰 시설이 3동이나 나란히 있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기이한 외관을 한 디자인의 건물이었다.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걸어다니다 보니 시설과 시설 사이에 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 화장실 건물이 덩그러니 있었다. 화장실이 있는 곳 근처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벤치까지 있었다. A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자 친구들은 들키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며 빨리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A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럼 딱 한 대만 피우고 돌아가자며 모두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A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그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A가 화장실 안에서 재밌는 걸 찾았다고 잠깐 오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에 가보니 A는 화장실 칸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A의 언행이 계속 이해할 수 없었다. A가 갑자기 담력 시험을 제안했던 것, 숨겨진 문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일부러 화장실의 문을 연 것 등이었다. A는 잠깐 내려가 보자며 모두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자 A는 나에게 쫄보라며 비웃으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A의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아래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B도 내려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다른 두 명은 뭔가 재밌을 것 같다며 A와 함께 내려갔다. 나와 B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실 주변은 종교시설에 끼인 형태로 창문도 많아서 어느 창문에서 발견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화장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B는 A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며 나에게 물어왔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B와 함께 오늘 밤의 일이나 발견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나와 B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B는 둘이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가져온 손전등 모두를 A 일행이 가지고 내려가 버려서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연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박사박하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와 B는 순간 긴장했다. 발자국 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어느 방향에서 오는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지금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시설 내부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우리가 있는 화장실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그때 B가 갑자기 계단이 아닌 다른 대변기 칸의 문에 손을 댔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 옆 칸도 왜인지 열리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는 아마도 15m 정도까지 가까워졌다. 직감적으로 발자국 소리의 무리가 틀림없이 화장실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B도 분명 같은 예감을 했을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곧 화장실 근처에 다다르는 가운데 나와 B는 발소리를 죽이며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단이었고 긴 계단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10계단 정도 내려가자 아래에 도착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걸어가던 B가 앞을 가로막은 문을 찾아내서 열었다. 안에는 방이 있었다. 방 천장에는 주황색 작은 전구가 몇 개 매달려 있어 방 전체가 연한 주황색으로 감싸여 있었다. 나와 B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며시 닫았다. 방을 둘러보니 15평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고 중앙에는 큰 원형의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것이 세로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그 훌라후프는 방의 양쪽 구석벽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나와 B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문 앞에서 굳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보다 먼저 갔을 일행들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예감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콘크리트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발자국 소리는 3-4명 정도의 것이었다. 우리는 꼼짝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뭔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대화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고 각자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도 들렸다. B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즐거운 일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며 당시 유행하던 개그 프로그램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어느새 화장실 안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3, 4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난 것을 깨달았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내 몸은 무서워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중얼중얼거리는 기분 나쁜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았다. 갑자기 중얼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더니 쾅 하고 문이 2번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린 후 다시 쾅 하고 소리가 났다. 그 쾅 소리는 화장실 칸을 여는 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소름이 돋았다. 아까 우리가 열었을 때는 열리지 않았던 화장실 칸이 지금 열린 것이다. 그곳엔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다 내려오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의 팔을 꽉 잡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중간 지점쯤 되었을 때 비는 비명을 지르며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뛰어갔다. 그때였다. 비가 그 둥근 고리로 펄쩍 뛰어넘는 순간 순식간에 비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훌라후프 모양의 둥근 고리 너머로 뛰었을 뿐인 비가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탓에 멍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린 나는 그들에게 사과해서 용서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열린 문의 틈새로 일부러 그러는 듯이 얼굴만 살짝 나타났다. 왕관 같은 것을 쓴 노인이 얼굴만 내밀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긴 흰머리에 왕관을 쓴 주름진 노인이 미소를 띄우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본 적도 없는 아기에 찬 미소였고 나는 한눈에 그것을 보고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비와 같이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로 뛰어들었다. 눈을 뜨니 병실에 있었다. 머리가 멍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나는 누워 있었다. 상체를 일으키는데 3분 가까이 걸렸다. 창문을 보니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개인 병실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있었다. 잠시 후 문이 덜컥 열리고 간호사가 나타났다. 간호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 후에는 담당 의사와 다른 의사들 몇 명이 와서 나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 멍한 상태였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다. 의사로부터 내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지금 가족에게 연락했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윽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여자아이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었다.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은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아이는 나에게 오빠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동생이 없다. 3살 차이 나는 대학생 형은 있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고 여러 번 물어봤지만 의사는 후유증 때문일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식의 말을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누운 채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의사에게 저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고 나는 여동생도 없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의사는 내가 2년 가까이 누워만 있었기에 기억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와중에도 충격적인 감정조차 없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충격을 받을 수조차 없던 것이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가서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깨어난 후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담력 시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용무를 마친 후 거울을 보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엔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때 나는 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 후 한 달 가까이 입원했다. 나의 부모라고 하는 남녀와 여동생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문병원 자칭 친구들, 자칭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남성들에게 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다. A와 B의 일, 나의 과거와 기억나는 범위의 일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모두 기억장애로 치부되었다. A나 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다. 하지만 모두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옆에서 쓰러진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그대로 병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내게 들어오는 이 세계의 정보는 모두 들어본 적 없는 것뿐이었다. 예를 들어 여기는 가와가나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나가와 현 같은 걸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화폐의 단위인 엔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도쿄도 모르고 일본도 모른다는 식이다. 그때마다 의사가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고 물었지만 아무리 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A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그 시설에 들어가고 그 훌라후프에 들어간 이야기를 의사에게 여러 번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그건 꿈이라는 식으로 계속 무시당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 나는 기억상실이고 이전 삶과 세계는 모두 꿈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기억상실에 더해 다른 인격과 세계의 기억이 덮어 씌워졌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쨌든 나에게는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원 후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당연히 처음 보는 집과 처음 보는 거리 풍경이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내게 들어오는 단어나 정보에는 위화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었다. 지역 이름이나 국가 이름은 모두 처음 들어보는 것뿐이었고 옛날 역사나 역사적 인물도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일상 단어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없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의자나 리모컨 등의 일상 대화는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익숙해지지 않아 존댓말을 하거나 가족도 아닌 타인이 나의 속옷을 빨래하는 것이 싫어서 직접 빨래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 삶은 전생이나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전 삶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이나 형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시골 거리 풍경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그 미소를 짓고 있던 노인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횟수도 줄어들어 6개월 후에는 고등학교에도 복귀했다.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친구도 생기고 즐거움을 느꼈다. TV 프로그램도 본 적 없는 것뿐이라 매우 신선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복귀 후 4개월 정도 지날 무렵에 뜻밖의 형태로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여름방학에 숙제 과제를 위해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진열된 책들 중에서 어떠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종교 관련 서적이었다. 그 글자는 내가 마지막 밤에 침입했던 신흥 종교의 이름이었다. 나는 경악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읽었다. 그 종교는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의 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종교단체였다. 그 후 나는 그 종교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어보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읽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었다. 게다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고등학교에도 복학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나에게
안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다시 상담을 받는 고통을 생각해 모른 척하기로 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다. 17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도쿄에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했냐면 지난달 집으로 봉투에 담긴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쓰인 편지의 내용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데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원래 이름은 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반드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도 기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편지의 상대방은 지난주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입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에는 당신과 저밖에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5일 19시에 역 앞에 에 있을 테니 꼭 나와 주십시오. 당신에게 시급히 전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와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이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이다.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누가 거기 서 있든 기억해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날 밤의 멤버라면 이야기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하면 비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기록해 두려고 한다. 같은 내용을 내 약혼자와 유일한 가족이 된 여동생에게 남겨두려고 한다.